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전기 물리학 및 치료 양승훈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전기 물리학 및 치료 27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근전도를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전기 진단을 마무리했죠. 전기 진단. 물론 이제 근전도가 전기 진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중요하다 보니까 전기 진단 챕터에서는 정작 근전도를 다루지 않았고요. 자, 이 챕터 7챕터에서 따로 이렇게 근전도를 뽑아서 이렇게 하나의 챕터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근전도는 EMG라고 우리가 보통 하죠. 일렉트로 마이오그래피. 마이오는 이제 근육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머슬이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마이오라는 의학 용어로도 많이 쓰죠. 그래서 일렉트로 마이오그래피. 자, EMG를 통해서 근육의 어떤 문제점이나 변성 상태,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건데 사실은 근육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나요? 신경의 지배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근육의 변성 상태를 검사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자면 사실 근육 자체의 문제도 물론 간혹 있긴 한데 그 근육 자체의 문제보다는 결국에는 신경의 손상, 신경의 문제로부터 근육이 영향을 받는 경우가 더 많죠. 물론 뭐 근육병이라든지 근육의 어떤 병적인 상태에 의해서 또는 유전적인 어떤 근육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근육 자체만 문제가 있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문제든 신경에 의해서 근육이 정상적인 수축을 못하거나 아니면은 너무나 긴장 상태가 너무 과도하게 돼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모든 것들 이렇게 바로 이제 근전도 검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근전도는 일단 침 근전도 방식이 있고요. 이렇게 붙이는 방식의 표면 근전도 방식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붙이는 방식은 Surface EMG라고 해서 SEMG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런데 이 침으로 찌르는 방식은 일단 정확도가 높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일단 아프죠. 아프고 환자한테 자꾸 참여도를 자꾸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검사의 특성이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표면 근전도가 SEMG라고 했죠. SEMG에 비해서 Surface EMG의 약자니까 검사자의 숙련도가 더 많이 요구돼요. 자, 그 다음에 절차 및 시행 과정이 복잡하다라는 그러한 단점이 있고요. 반대로 이 SEMG, 즉 Surface EMG는 일단 장점이 간편해요. 붙여갖고 그냥 하면 되니까 검사자의 숙련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아프지가 또 않아요. 단점은 정확도가 낮다라는 거. 이 표면에 있는 근육을 보려고 했을 때는 뭐 상관 뭐 없는데 근육이라는 게 깊은 곳에 있는 근육도 있고 다른 근육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근육도 있고 그렇잖아요. 심부 쪽에 보면. 자, 그래서 정확도가 낮다라는 단점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표면 근전도의 전극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뭐 이런 형태가 많이 있고요. 표면 근전도. 자, 그 다음에 침 전극은 뭐 이렇게 바늘 형태로 쑤셔야 되니까 몸 안에 넣어가지고 그래서 뾰족하게 됐다. 이렇게. 자, 그래서 좀 아픕니다. 침 전극은 아프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근전도 기기 구성에는 이렇게 자극하는 전극이 있고 그 다음에 대조 전극이 있고 뭐 전극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뒤쪽에도 이제 물론 나오지만 여러 가지 형태의 전극이 존재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증폭기, 여파기, 그 다음에 아날로그 디지털 신호 변환기, 그 다음에 영상장치, 디스플레이라고도 합니다. 모니터, 그 다음에 스피커, 그리고 특히 이제 디스플레이 영상장치 같은 경우는 시각적 진단장치라고도 하고요. 스피커 같은 경우는 청각적 진단장치,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근육에서 체크되는 이러한 신호들은 신호가 약하기 때문에 증폭기가 있어야 그 신호를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신호로 이렇게 키워야 되는 거니까 증폭기가 필요하다라는 거.
자, 침 근전도 검사의 세 가지 확인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침 찌를 때의 반응을 한번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침 찌르고 난 후에 힘을 주지 않고 나서 이완 상태에서 한번 반응을 확인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의적인 침을 찌른 상태에서 수의적인 근수축을 유도해야 돼요. 환자한테 아프더라도 뭐 수축하라고 자꾸 욕을 해야 돼요. 자, 그럴 때 또 근전도 반응을 한 번 더 체크를 합니다. 자, 근데 침 삽입 시에 나타나는 반응은 이제 이게 뭐 일반적으로 모든 검사에서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니까 뭐 그것은 그렇다 치는데, 보통 우리가 근전도를 검사할 때는 대부분 이렇게 안정시, 즉 힘 빼고 한번, 힘 주고 한번 이렇게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힘 빼고 한번, 힘 주고 한번,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그런 검사 세 가지에서 확인을 한다라고는 돼 있지만, 침 찌를 때 나타나는 반응이 뭐 비정상이지 않은 경우에는 뭐 이것은 이 뒤에서 이제 나오겠지만, 어쨌든 큰 문제가 없는 반응이면은 그것은 확인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세 가지로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근전도 신호 처리 장치, 아까도 이제 뭐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근전도 신호 처리 장치는, 자, 일단 증폭기가 있고요. 옆파기, 신호 표준 장치, 적분기, 아날로그 디지털 전환기, 시각적 진단 장치, 청각적 진단 장치, 그 다음에 그 검사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저장 장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8가지가 필요한데요. 아까 이 그림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봤었는데, 세부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일단 증폭기, 자, 이거 말하는 거죠. 증폭기, 신호가 약하니까 근육에서 탐지되는 그러한 어떤 신체 표면에서 탐지되는 생체 신호는 되게 약해요. 미약하니까 이것의 진폭을 키워줘야 되는 증폭기가 필요합니다. 근전도에서는. 두 번째, 거기서 이제 잡아낸 신호들이 약하기도 하지만 잡신호가 많아요. 잡신호가 많다 보니까 잡신호를 이렇게 걸러줘야 되는 여파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활동 전이, 근육에서 나타나는 그런 근육의 활성 정보, 이런 것들, 또는 뭐 그 근육이, 또는 피로도를 뭐 볼 때도 그 피로도와 관련된 활동 전이가 있는데, 그런 거 내가 보고 싶은 파만 봐야 되니까 찌꺼기들은 걸러내야 되잖아요. 불필요한 잡신호들, 그런 걸 걸러내야 되는 거니까 여파기, 필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호 표준 장치. 자, 조직에 대한 전기 자극을 가한 후에 발생되는 신호를 체크를 하는데, 근전도에서는 자, 그 신호에 대해서 간섭 신호나 신호 표준화를 이렇게 해주는 장치, 이게 필요합니다. 근전도에서는 이게 이제 신호 표준 장치고, 적분기. 자, 근육으로부터 발생된 그 전이들은 대부분 그 들쭉날쭉 이렇게 한데, 그 면적, 그 나타나는 활동 전이의 면적을 이렇게 구해서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데, 근전도가 그 면적들이 되게 불규칙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면적들의 전체 총합 크기를 시간적으로 통합, 즉 적분을 하는 거죠. 통합해서 전체 값으로 이렇게 보기 쉽게, 전체 값으로 파악하기 쉽게 나타내 주는데, 그런 어떤 적분, 수학적인 적분을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 인테그레이터라고 하는데, 이 적분기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는, 자, 아날로그 디지털 AD 컨버터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여기 AD 컨버터, 아날로그 디지털 전환기인데, 기록 전극을 통해서 수집한 활동 전이가, 일단은 아날로그 그러니까 우리 생체에서 잡히는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잖아요. 그 신호를 이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디지털 코드로 코딩 시키는 거죠. 인코딩. 자, 그런 장치가 AD 컨버터고, 자, 그 다음에 6번째로는 그 근육에서 우리가 준 자극, 기계에 의해서 준 자극에 대해서 어떠한 수축 반응이 나타나는가, 그런 것들, 또는 그냥 그 자체가 이제 뭐 가만히 힘 빼고 있을 때도 뭐 거기서 나오는 신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신호들을 이런 모니터에 의해서 이렇게 신호를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디스플레이. 이렇게 보면서 그 파형을 보면서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파동의 그 형태를 나타내 주는 거. 이게 이제 시각적인 진단 장치겠죠? 그래서 모니터 또는 디스플레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뭐 오실로스코프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오실로스코프라는 말을 잘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청각적 진단 장치, 스피커가 되겠죠. 소리로도 진단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소리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 조가비 소리가 난다든지, 뭐 마차가 비포장 도로를 뭐 덜컹덜컹 하면서 이렇게 달리는 소리라든지, 뭐 그렇게 이제 특징이 있잖아요. 계란 후라이 튀겨지는 소리라든지, 함석 지붕 소나기 떨어지는 소리.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소리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특성은 진단 기준을 이렇게 세울 때 참고 자료로 이렇게 우리가 청각적 참고 근거로 이렇게 쓰기 때문에 스피커도 또 중요하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 그림에서는 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데이터, 검사한 데이터를 어디단가는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사 데이터 저장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근전도 신호 처리 장치 또는 뭐 근전도 구성 요소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뭐 여기서는 뭐 신호 처리 장치라고 했는데 근전도 구성 장치 요소 뭐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가지가 있다. 8가지를 한번 알아보았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자, 다음으로는 정상 근전도 반응, 그 다음에 이상 근전도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상 근전도 반응은 우리가 근육에 특별한 이상은 없지만 우리가 침 전극을 찔러 넣었을 때 그러한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그러한 어떤 반응 이름들과 그 반응 양상들을 정리한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침을 찔러 가지고 처음에 힘을 안 주고 이완하고 있을 때에 한번 반응을 체크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찔른 후에 이제 환자분 이렇게 힘을 줘 보세요, 움직여 보세요, 세게 힘 줘 보세요 하고 이렇게 수축 반응을 이렇게 유도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유도를 하면서 그 반응을 이렇게 또 한번 체크를 하는데, 안정시, 그 다음에 수위 수축시, 정상 근전도 반응. 그러니까 여기는 다 전부 다 정상일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전기적인 침묵. 이것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자, 그래서 침을 이렇게 찌를 때 이것은 뭔가 움직이지, 침을 찔러서 넣고 움직이지 않으면 또 반응이 없다가 이렇게 베이스라인 기저선만 나와요. 근데 다시 또 침을 움직이면 또 이렇게 뭐 삽입 활동이라든지 종판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또 나타나는 거겠죠. 자, 삽입 활동은 뭡니까? 침 전극을 근육 속에 삽입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고, 바늘이 움직일 때만 이 삽입 활동 전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진폭은 수십 마이크로볼트에서 수 미리볼트까지 좀 범위가 넓어요. 지속 시간은 50에서 300 미리세칸. 자, 그래서 삽입 활동은 움직이지 않을 때는 사라지고 움직일 때는 나타나는 특징이 있고, 그러한 나타나는 파동의 진폭이라든지 지속시간 특성은 방금 말을 했죠.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판전이라는 게 있어요. 종판전이. 그래서 침 전극이 신경 종판부에 닿을 때 나타나는 건데, 그러니까 신경근 접합부, 뉴로머스큘라 정션이라고 하죠. 그 부분 또는 뭐 신경 종판 또는 신경의 말단부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부분에 침이 살짝 닿거나 아니면 가까워졌을 때 나타나는 반응인데요. 자, 진폭은 수 마이크로볼트 정도로 어떻게 특정 지을 수는 없어요. 자, 수 마이크로볼트 정도로 나타나는데 지속 시간은 수십에서 수백 미리세칸 정도로, 이것도 뭐라고 특징 지키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침을 갖다가 그 신경 종판부에 가까이 됐다가
다시 뛰면은 뭐 사라지는 거니까 그거를 내가 얼마큼 거기서 머무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이것은 진폭이나 지속 시간이 큰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뭐 참고만 하시고. 자, 그래서 음성 편향 단상파가 주로 나타나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파형이 파동이. 자, 그 다음에 소리는 조가비 소리. 조가비, 우리 큰 소라 같은 거 귀에다가 이게 됐을 때 나는 그런 쉘 소리가 있잖아요. 그 소리 양상으로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위 수축 시. 자, 이번에도 정상 근전도 반응이긴 하는데 수위 수축 시 근전도 반응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최소 수축 전이 반응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중등도 수축 전이 반응이 있고, 세 번째로는 최대 수축전이 반응인데 115페이지에 나와 있죠. 115페이지에 보게 되면 A번, B번, C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밑으로 갈수록 진폭이 어때요? 커지죠. 그리고 진폭만 커지는 게 아니라 출현되는 활동전이의 개수가 많아지면서 어때요? 간섭 현상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최소 수축전이라고 하는 것은 115페이지 그림에도 이제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간섭 현상이 비교적 적게 나타나는 거죠. 자, 이거 지금 이 모니터를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운동 단위, 우리가 모터 유닛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이 A번, 즉 최소 수축 단위일 경우에는 운동 단위가 하나 또는 뭐 기껏해야 2개 정도 반응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활동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번 중등도, 그 다음에 C번 최대 수축 활동전이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자, 이런 것들은, 자, 중등도 같은 경우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3개에서 6개 정도의 운동단위, 모터 유닛이 동원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조금 더 수축을 강하게 하라고 유도했을 때 이런 반응이 나와요. 자, 그래서 진폭은 한 200 마이크로볼트에서 5 미리볼트, 지속 시간은 8에서 20ms 정도로 지속되고요. 여러 개의 시계들이 같이 막 작동될 때 나는 소리들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최대 수축 전이 같은 경우는 최대로 전극 침이 들어가 있는 근육에 최대로 힘을 써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근수축을 하라고 유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되게 많은 모터 유닛들이 동원되겠죠. 큰 수축력을 동원해야 되니까. 자, 그랬을 때 진폭은 수백 마이크로볼트에서 수 미리볼트까지 나타나고요. 그게 아니고 수백 마이크로볼트 혹은 수 미리볼트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최대 어디까지 그 진폭이 올라갈 수 있냐면 한 10mV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속 시간 같은 경우는 뭐 그것은 특정 지을 수가 없겠죠. 많이 아픈 사람은 오래 힘을 못 주고, 좀 참을 수 있는 사람은 힘을 강하게 주고 오랫동안 버틸 수가 있겠죠. 바늘이 이제 근육 속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니까 이것은 뭐 지속 시간은 좀 특정 짓기가 어렵고. 자, 이럴 때 나타나는 그 스피커에서 소리는 거센 바람 소리, 뭐 이렇게 굉장히 휘몰아치는 바람 소리 있잖아요. 그런 소리가 이제 나온다라는 거예요. 최소 수축 전이의 소리를 얘기를 안 했네요. 뭐 딱딱딱딱딱딱딱 또는 톡톡톡톡톡톡톡 이런 규칙적인 이런 딱 소리 또는 톡 소리가 이렇게 난다. 자, 이것의 진폭은 100 마이크로볼트에서 2 미리볼트. 자, 지속 시간도 써 있긴 한데 이것도 뭐 가볍게 수축하라고 유도했을 때 이 사람이 환자가 어느 정도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뭐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정상 근전도 수축 반응 또는 안정시 반응, 이것을 알아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이상 근전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침을 찌른 후에 힘 뺀 상태에서 한번 체크하고요. 침을 찌른 상태에서 강하게 수축을 유도를 하면서 또 한번 체크를 해야 돼요. 자, 먼저 힘 주지 않은 상태, 즉 안정시의 이상 근전도 반응 6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잔떨림 전이, 세동전이라고 하고
fibrillation potential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탈신경 전이라고도 얘기를 할 정도로 탈신경, 즉 말초신경이 손상됐을 때는 대부분 나타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관찰되는 되게 흔한 이상 근전도 반응이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폭이 20에서 300 마이크로볼트로 크지는 않은데요. 지속 시간은 0.5에서 5ms. 자, 소리적인 특성은 함석 지붕 위에 소나기 소리 또는 달걀 프라이 튀길 때 소리가 납니다. 자, 발생은 언제 발생되느냐? 말초신경병증에서 발생이 될 수 있고요. 근육질환, 그 다음에 근이 영양증. 그래서 소리는 팍팍팍팍팍팍 틱틱틱틱틱틱틱 톡톡톡톡톡 뭐 이런 소리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양성 뇌파, 파저티브 샵 웨이브. 자, 이것도 좀 잘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자주 나오는 또 이것도 이상 근전도 반응이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양성뇌파 같은 경우는 진폭이 10에서 1000 마이크로볼트, 지속시간 5에서 100 미리세칸 정도로 나타나고요. 소리적인 특성이 낮게 울리는 뭐 이런 소리가 납니다. 자, 그리고 이런 파형의 특징이 여기다 이제 자주 나오다 보니까 양성뇌파의 파형이 이런 형태로 나와요. 저기 예시로 이렇게 지금 보여지도록 이렇게 제가 첨부해서 넣었죠. 자, 주로 척수 손상 환자들, 그다음 근육염, 류게릭 환자, 우리가 근 위축성, 가쪽 경화증, 측색 경화증 뭐 상관없습니다. ALS라고 하죠. 류게릭병. 자, 만성 탈신경병증 이럴 때 양성뇌파가 나온다. 파형은 가파른 위상파로 시작해서 완만한 양위상파로 마무리되는 형태. 자, 그 다음에 잔떨림 전이와 함께 또는 출현 직전에 먼저 관찰되는 양상이 있다. 그러니까 잔떨림 전이 이 앞에 이렇게 세동전이라고 있었잖아요. 피브릴레이션 포텐셜 이거랑 같이 한꺼번에 체크되거나 아니면은 자, 잔떨림 전이 나타나기 직전에 양성뇌파가 출현돼서 먼저 관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 특히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시고요. 세 번째, 섬유 속 전이 또는 섬유다발 연축전이라고 합니다. fasciculation potential, 진폭 100 마이크로볼트에서 수 미리볼트. 자, 지속 시간은 5에서 15 미리세칸. 소리적인 특성은 불규칙한 툭툭툭툭 톡톡톡 이렇게 불규칙함. 아까는 규칙적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불규칙한 뭐 이런 소리가 납니다. 자, 발생 병변은 언제 나타나느냐 이거죠. 자, 척수 앞불 세포 질환. 대표적으로 척수 앞불 세포 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라고 했어요? 폴리오마이엘라이티스, 즉 소아마비라고 했죠. 소아마비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척수 앞불에 있는 운동신경 세포, 알파모터 뉴런이라든지 감마모터 뉴런 이런 것들이 특히 알파모터 뉴런이 선택적으로 파괴되는 질환이에요. 척수 앞불에. 자, 그래서 소아마비 척수 앞불 세포 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루게릭병 아까도 말했죠. 어마이오트로픽 라테랄 스클레로시스, 근위축성 측색 경화증. 자, 그 다음에 신경뿌리병증. 신경뿌리병증은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대표적으로 척추 디스크 탈출증, 즉 디스크 허니에이션하고 우리가 스파이널 스테노시스 협착증, 이게 가장 대표적인 신경뿌리병증입니다. 신경근 질환이라고 해요. 병원에서는 신경뿌리 근자에서 신경근 질환. 왜냐하면 임상에서는 신경뿌리병증 이런 말을 잘 안 써요. 신용어를. 지금 신용어 의사들이 만들어 놓고 의사들은 잘 안 쓰죠. 지재근 박사가 만들어 놓고 그냥 어쨌든 뭐 공과 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진 후 신경통, 그 다음에 GBS 신드롬이라고 하죠. GB 신드롬, 길랭발에 감기 걸렸는데 못 걷고, 감기 걸렸는데 호흡 곤란하고, 감기 걸렸는데 죽고, 뭐 이런 거 있죠. 저도 많이 치료해봤습니다. 임상에서. 자, 척수신경 뿌리부 종양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슈반셀에 이렇게 종양이 있는 경우, 척추결에
그 다음에 척추에 농양이 고름이 차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전부 다 신경 뿌리병증, 즉 신경근 질환이에요. 자, 근데 대표적으로 이런 밑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흔하지는 않고, 그렇다고 해서 막 완전 없고 그런 건 아닌데, 비교적 첫 번째, 두 번째, 즉 디스크 탈출증, 우리가 그냥 보통 HMP라고 하죠. 이걸 HMP 정식 그 진단명으로서는 우리가 HMP라고 보통 씁니다. 차트에는 HMP, Herniated Nucleus Pulposus 이렇게 말하죠. 자, 그 다음에 스파이널 스테노시스. 자, 이것도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물리치료 받으러 왔는데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면 오히려 불편하신 분은 디스크 환자고요. 허리를 폈을 때 더 불편하신 분은 협착증 환자입니다. 이 두 질환 되게 임상에서 많이 보는 질환이니까 구별할 때 여러분들 그 팁도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가서 자, 신경 뿌리병증 뭐 이럴 때 나타난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fasciculation potential, 즉 섬유 속 전위를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삽입시 활동의 연장. 자, 이것은 진폭은 다양해서 특정 지을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쓰지 않았어요. 지속시간 300에서 500ms 정도, 그 이상도 지속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세요. 진폭이나 지속시간은. 자, 소리적인 특성이 삽입시 활동의 연장에서는 종이 위에 모래를 쫙 쏟아뜨리는 그 떨어뜨리는 소리 있잖아요. 대충 어떤 소리인지 알겠죠? 여기는 뭐 이렇게 써놨는데 뭐 어쨌든 그 뭔 느낌인지는 아실 거라 생각해요. 모르시는 분은 집에 가서 한번 도화지 위에다 연습장 위에다가 모래를 쫙 한번 떨어뜨려 보시면 뭔 소리인지 알 거예요. 자, 언제 나타나느냐? 근육 손상, 근육염, 근막에 염증이 있을 때. 이거는 다 근육에 문제가 있을 때만 나타나니까 깔끔하네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근긴장성 방전이 있어요. 자, 고빈도 발사라고도 하는데 마이오토닉 디스차지 이렇게 말합니다. 진폭 200 마이크로볼트에서 수 미리볼트까지 좀 레인지가 크죠. 지속 시간은 수초까지도 지속되는, 상당히 길게 지속될 수 있어요. 소리적 특성은 급강하 폭격음, 나이브 반버. 이거 수업 시간에 설명했죠. 이렇게 뇌격기 같은 것들, 폭격기가 지상으로 굉장히 빠르게 접근하면서 휙 내려오면서 접근해 오는 그런 소리 있잖아요. 그런 소리라든지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런 소리 나든지, 건반을 쭉 이렇게 건드리면서 내는 소리, 뭐 이런 소리, 여러 가지 소리가 이렇게 납니다. 자, 발생 병변은 근긴장증, 근이영양증, 머스큘로 디스트로피 설명했었죠. 듀센네 타입하고 베커스 타입. 그래서 근육에서 디스트로핀이라고 하는 근육의 어떤 그 막 단백질을 결속시켜주는 그런 물질, 단백질 물질이 유전적으로 결여되는 그러한 질환입니다. 그리고 점점 진행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완성 근육 상태, 이런 데에서 근긴장성 방전이 나타난다. 고빈도 발사라고도 하고. 자, 그 다음에 근경축이 있어요. 이거는 근경직이라고도 하는데 머슬 크램프 포텐셜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G라고 했었죠. G 나는 거. 진폭 100 마이크로볼트에서 수 미리볼트까지 나타나고요. 지속 시간은 수초에서 수분까지 나타나고요. 소리적 특징은 불규칙하고 복합적인 폭발음이 나고, 때로는 진동음 같은 음이 납니다. 벌레가 막 이렇게 이렇게 막 많이 몰려 있을 때 막 그런 나는 소리 있잖아요. 벌레 우글, 이렇게 책에는 벌레 우글이라고 나와 있는 책들이 있어요. 발현 양상은 가시적인 강축 반응, 쥐니까 쥐날 때 막 근육이 막 꿈틀꿈틀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왜 발생됩니까? 전해질이, 특히 뭐 칼슘이죠, 칼슘, 또는 운동 피로, 다발성 경화증 같은 데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쥐날 때 보면은 칼슘, 즉 우리가 근수축 반응에 대해서 공부했었잖아요, 예전에.
자, 근데 근수축 반응 제가 알려주면서 근이완 기전도 알려줬었죠. 근이완 기전에 두 가지가 뭐가 있었어요. 칼슘이 근수축할 때 가장 중요한 이온이 하나는 칼슘. 그 다음에 근수축할 때 가장 중요한 신경전달 물질이 아세틸콜린. 이 두 가지 때문에 근육이 수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근육을 수축할 때 쓰는 화학물질,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을 안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이완을 하려면. 이완 기전 두 가지. 그러니까 아세틸콜린이 없으면 수축할 수가 없고 칼슘이 없으면 수축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근이완 기전은 이 두 가지를 작동시키는 거예요. 즉 아세틸콜린을 없애는 거죠. 또 하나는 칼슘을 트로포닌에게 못 가게 원래 자리로 다시 되돌려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칼슘을 능동 펌프로 원래 있었던 터미널 시스템 종말 수조로 다시 복귀시켜 버리는 거죠. 강제로. 두 번째는 아세틸콜린이 신경 전달 물질 수축에 쓰여지는 신경 전달 물질이니까 아세틸콜린을 분해시켜 버리는 거예요. 못 쓰게. 뭘로? 콜린 에스테라제라고 하는 분해 효소를 이용해서 아세테이트하고 콜린으로 두 가지로 분해시켜 버려요. 아세틸콜린을 못 쓰게 하려고. 자, 그렇게 하면은 두 가지 기전에 의해서 근육이 이완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그 근육이 이완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렇게 수축을 할 수 있는 준비 상태로 이제 접어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근육이 쥐가 나는 것은 막 과도한 운동, 스포츠 액티비티를 하거나 운동 필요가 극심할 때, 산 같은 거 탈 때, 또는 축구 같은 거 막 격렬한 스포츠를 할 때 칼슘이 부족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칼슘이 리업소션, 제자리로 와서 능동 펌프로 제자리로 들어와야 다시 또 나가주는 양이 생기는데, 재정비를 해서 나가는데 칼슘이 부족한 거예요. 리업소션, 그러니까 재흡수가 잘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스토킹이 걸리는 거죠. 렉이 걸리는 거예요. 칼슘 대사에서. 자,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주물러줘서 강제로 리업소션, 제자리로 순환될 수 있도록, 복귀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물러주고 마사지를 해주면은 일시적으로 칼슘이 종말 수저로 복귀되는 그러한 강제적인 기계적 힘을 제공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쥐가 풀리게 되죠. 자, 그래서 근경축 저기 근전도, 이상 근전도 반응까지 알아보았어요. 자, 다음으로는 수위 수축 시 이상 근전도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세 가지가 있죠. 다상전이, 거대전이, 신생운동단위 전이가 있는데, 다상전이에는 신경원성 다상전이, 그 다음에 근육원성 다상전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경원성 다상전이는 진폭 100 마이크로볼트에서 5 미리볼트 사이, 그래서 레인지가 좀 크죠. 자, 지속 시간은 15ms 이상 지속되어지고, 소리적인 특성은 거칠고 복잡한 소리, 특히 비포장도로에서 마차가 덜컹거리면서 달려가는 소리, 자, 이런 소리로 이제 교과서들에 많이 나와 있어요. 자, 발생은 언제 나타나느냐?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신경 뿌리병증, 신경근 질환이라고도 한다고 했었죠. 기존에. 그 다음에 신경 재지배 과정에서 다상전이, 신경원성 다상전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파가 이렇게 뭐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근육원성 다상전이에 비해서 조금 빈도수는 어때요? 프리퀀시는 좀 떨어지죠? 근육원성 다상전이는 이렇게 굉장히 프리퀀시가 높죠. 그리고 좀 간섭작용도 많죠. 거칠잖아요. 자, 그래서 근육원성 다상전이는 진폭이 50에서 300 마이크로볼트, 지속시간 1에서 3ms. 보통 언제 나타나냐면 근육세포막의 흥분성 변화 시, 즉 근육병이나 근육질환 시에 자주 나타난다. 소리적인 특성은 고음에 피티피티피티피티피티피티 이런 소리가 반복되면서 나온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신경원성 다상전이보다 빈도수가 높은 그런 프리퀀시를 나타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다상전이에 이어서 자, 자이언트 포텐셜이라고 하는데 뭐 모터 유닛을 꼭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어쨌든 자이언트 포텐셜 거대전이라고 합니다. 진폭이 엄청나게 거대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에 비해서 몇백 배에서 1000배 이상 그런 큰 진폭을 갖고 있다. 자, 그래서 다른 것들은 이렇게 시작이 진폭이 마이크로볼트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하는데 얘네들은 미리볼트에서 이렇게 그 크기가 시작돼서 그 크기가 끝나죠. 지속 시간은 15에서 30ms 정도 지속될 수 있고 소리적인 특성은 굉장히 천둥치는 소리 또는 둔탁하고 큰 쿵 뭐 이런 소리가 난다. 자, 여기도 보게 되면 이제 그래프가 더 위로 세로로 더 올라가는데 이게 지금 화면이 좁으니까 이렇게 축소해서 그랬는데 상당히 진폭 세로축의 활동전이의 세로축 길이가 굉장히 길다 라는 거. 자, 그럼 언제 나타나느냐? 척수 앞불세포 또는 임상에서는 척수 정각세포 질환 이렇게 말하는데 대표적인 게 뭐라고 했어요? 척수 정각세포 질환, 앞불세포 질환, 폴리오마이엘라이티스 즉 소아마비라고 했었죠. 잘 기억해 두시고요. 또 만성신경병증에서도 나타난다. 자, 특히 우리 거대전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근전도 분야에서 진폭이 5mV 이상의 전이를 나타내게 되면은 그걸 거대전이로 정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신생운동단위 전이, 자, 신경이 재생기 때 나타나는 활동전이의 특성인데 진폭이 100 마이크로볼트에서 300 마이크로볼트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진폭이. 지속 시간은 5에서 7ms. 소리적 특성은 작고 부드러운 삑삑삑삑삑삑 칙칙칙칙칙칙 삑삑 뭐 이런 소리. 자, 언제 나타나느냐? 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경이 리이너베이션 과정에서 재지배 과정에서 나타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근전도 반응에 대해서 쭉 다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자, 그래서 26강 강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근전도 반응까지 해서 다음 27강 강의에서 NCV 즉 신경 전도 속도 검사, 운동 및 감각신경 두 가지로 보죠. 그거하고 후기 지연 반사 반응, M파, F파, H파 뭐 이런 내용들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추가 학습 내용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